여기 스웨덴의 한 병원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첨단 의료시설을 자랑하던 이 병원에서 환자들의 상태가 오히려 악화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감기로 입원한 환자는 폐렴이 되고 천식 환자는 중환자실로 향하는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최고의 의료진들조차 손을 들어버린 이 상황에서 한 스웨덴 건축가가 엉뚱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건축가들이 수천억 원대의 새 병원 건설을 주장할 때 이 건축가는 전혀 다른 해결책을 내놓았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 그의 제안을 들은 병원 이사회가 그 자리에서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건축가는 어떤 제안을 했길래 모두를 놀라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의 제안 이후 병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스웨덴의 한 건축가가 자신의 아들을 통해 깨달은 놀라운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어느 추운 화요일 저녁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에 펼쳐진 디자인들을 보고 있었어요. 병원 프로젝트를 또 하나 진행하고 있었죠. 모니터에서 나오는 푸른 불빛이 제 사무실을 어둡게 비추고 있었고요. 그때 다시 핸드폰이 울렸어요. 안나의 메시지였죠. 저는 그걸 무시했어요. 지난 3개의 메시지도 다 무시했거든요. 일은 먼저였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진실이 저를 덮친 건 그 겨울 12월의 차가운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사무실에서 긴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죠.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저는 멈칫했어요. 급하게 숨을 쉬는 소리, 집안 가득 울려 퍼지는 천천히 가빠지는 숨소리. 저는 서류 가방을 던지고 계단을 2계단씩 뛰어 올라갔어요. 그때 루카스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하고 두려운 표정이었죠. 숨을 쉬기 위해 애를 쓰며 숨을 들이마시는 것도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안나는 이미 그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었고 얼굴은 걱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 속에서 수년간의 실망이 느껴졌어요. 구급차를 불렀어요. 그녀는 말했어요. 목소리엔 내가 마땅히 들어야 할 분노가 담겨 있었죠. 5분 안에 올 거예요. 저는 문 앞에 서서 얼어붙은 채로 루카스가 숨을 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루카스는 12살이었지만 그 순간 그는 너무 작고 너무 연약해 보였어요. 그의 이마에는 땀이 나서 머리카락이 달라붙어 있었고 침대 위에는 그가 좋아하는 스타워즈 포스터가 걸려 있었어요. 그 포스터는 그가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 수 있던 더 나은 시절을 떠올리게 했죠. 구급차는 겨울밤을 가르며 불빛을 번쩍이며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은 침착하게 움직였고 차분한 목소리로 루카스를 들것에 실었어요. 저는 그들을 따라 내려가며 처음으로 집이 이렇게 차가운 곳이었나 싶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웠던 거죠? 병원에서는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응급실에서 루카스를 안정시키던 의사들의 말은 제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심한 천식 발작, 상태 악화, 더 나은 관리로 예방할 수 있었어요. 루카스가 마침내 약물 덕분에 규칙적으로 숨을 쉬며 잠들었을 때 안나는 조용한 병실에서 저를 돌아보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강렬했죠. 이번 달에 학교에서 루카스의 호흡 문제로 전화를 몇 번 했는지 알아요? 4번이에요, 에릭. 4번. 그런데 당신은 회의 때문에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변명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그녀는 말이 끝나지 않았어요. 완벽한 병원들을 디자인한다고 자랑하지만 자식이 고통받는 걸 못 보잖아요. 마지막으로 언제 그의 진료를 갔어요? 마지막으로 언제 흡입기가 다 채워져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녀의 질문 하나하나가 마치 고발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맞았어요. 저는 루카스가 자주 책을 읽으며 방에 혼자 앉아 있는 걸 봤었죠. 다른 아이들이 밖에서 눈밭에서 뛰어놀 때에도 그는 그저 실내에서 더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운동보다는 지적인 걸 좋아한다고요. 하지만 사실은 그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 수조차 없었어요. 지난 여름 기억나죠? 안나가 계속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루카스가 축구 해보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연습을 도와달라고 매달렸었고. 그런데 당신은 오슬로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고 했죠. 이제 그는 계단 한층 올라가기도 힘들어해요. 저는 병상에 누운 우리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 주위엔 여러 가지 기계와 튜브들이 연결되어 있었죠. 루카스의 가슴은 약물 덕분에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갔어요. 침대 옆에는 그가 몇 주째 읽고 있는 호빗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읽으려다가 계속 기침이 나서 방해받은 책이었죠. 저는 제 실패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치유의 공간을 설계하는 건축가였는데 제 집에서 가장 중요한 치유의 공간을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제가 제 경력을 쌓고 북유럽에서 가장 앞선 병원을 설계한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바랐던 동안 제 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하고 있었어요. 미안해. 저는 속삭였지만 안나는 이미 제 쪽을 돌아보지 않고 다시 루카스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불편한 병원 의자에 앉아 제 아들의 생명 징후를 확인하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모든 게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이제 병원을 설계하는 건축가만이 아니라 아들의 치유를 돕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그 다짐을 지키는 건 단지 집에 더 자주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곧 알게 되었어요. 그건 제가 예상하지 못한 여행으로 저를 이끌게 될 테고 그 여행은 치유의 공간과 가족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걸 시험에 들게 만들 거였죠.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루카스의 모습이 계속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그의 작은 가슴이 힘겹게 오르고 내리는 게 보였고 모니터의 비프 소리가 들렸어요. 제 병원에서 일어난 위기 상황은 내 방향에서 저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아들만 아픈 게 아니라 제가 설계한 병동에서 다른 아이들도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소아과 병동을 점검하러 갔는데 간호사들이 저를 불러냈어요. 그들은 차트를 보여주었고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호흡곤란을 겪고 있다는 걸 알렸어요. 어떤 아이들은 단순한 감기로 입원했는데 상태가 호전되기는커녕 심각한 폐렴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한 선생님, 여기 공기 뭔가 이상해요. 사라 간호팀장이 말했어요. 그녀는 20년간 병원에서 일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고 했어요. 방이 차가워요. 히터를 올려도 안 되는데요. 저는 병동 한가운데에 서서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따뜻한 공기가 천장 위로 올라가 버리고 아래에 있는 환자들은 차가운 공기 속에 남겨졌다는 걸요. 우리의 고급 현대식 난방 시스템이 오히려 우리를 방해하고 있었어요. 그 깨달음에 속이 뒤틀렸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기술 매뉴얼과 건축 규정을 들여다보며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때 제 전화가 진동을 울렸어요. 서울에서 일하는 대학 동기 진호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그는 건축 커뮤니티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들었다고 했어요. 에릭, 다음 달 서울에서 국제건설 박람회를 열어요. 메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난방 시스템을 한번 보러 와요. 루카스를 데려와요. 공기 변화가 그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엔 그 메시지를 거의 삭제할 뻔했어요. 위기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데 세계 반대편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어리석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루카스의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가 집안에 메아리 칠 때 뭔가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로 가는 비행은 길었지만 루카스는 호흡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나 보였어요. 그는 아시아에 처음 오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 서울은 불빛과 에너지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진호는 우리가 전통 한국 집인 한옥에서 묵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었어요. 그 집은 역사적인 북촌 동네에 있었어요. 이 집은 100년이 넘었어요. 저희를 맞아준 박 선생님이 집을 둘러보며 설명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안은 아주 따뜻해요. 첫날 밤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바닥은 발밑에서부터 따뜻했지만 공기는 현대식 난방 시스템처럼 답답하지 않았어요. 루카스는 전통적인 매트리스 위에서 따뜻한 바닥에 직접 누워 잠을 잤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기침 없이 밤새 편안히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을 먹으며 박 선생님은 온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이 바닥 전체가 방열기예요. 선생님은 냅킨의 도면을 그리며 말했어요. 뜨거운 물이 바닥 및 파이프를 통해 흘러들어가며 바닥에서 위로 따뜻하게 온도를 올려줘요. 이렇게 한국인들은 2000년 넘게 집을 따뜻하게 해왔어요. 박람회에서 저는 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는 전통 온돌 시스템을 현대 건물에 맞게 현대화한 사람이에요. 그는 어떻게 스마트 제어와 효율적인 재료를 추가했지만 기본 원리는 그대로 유지되었는지를 보여주었어요. 선생님 병원에서는 물리학과 싸우고 계신 거예요. 김 선생님은 열 화상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따뜻한 공기는 자연히 위로 올라가서 환자들이 찬 공기 속에 놓이게 돼요. 하지만 온돌 시스템은 열이 바닥에서 위로 방사되어 사람들을 직접 따뜻하게 해줘요. 햇볕 속에서 누운 것처럼요. 제가 박람회장에서 루카스가 숨차지 않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 속에서 희망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병원의 문제 해결책은 고급 기술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해답은 바로 이 고대의 지혜에 현대의 기술을 더한 것이었어요. 서울에서의 나머지 일주일 동안 저는 온돌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병원들을 방문했어요. 환자들은 편안해 보였고 공기는 맑았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어요. 저는 자세히 기록을 하고 동영상을 찍고 데이터를 모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해결책일 수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루카스와 저는 한옥의 따뜻한 바닥에 앉아 한국 배를 나누어 먹고 있었어요. 아빠, 루카스가 말했어요. 우리 집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그를 가까이 끌어안으며 그의 고른 호흡을 느꼈어요. 응, 제가 약속했어요. 우리 집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돕게 될 거야. 그때만 해도 그 약속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울지 전혀 몰랐어요. 아침 햇살이 엑스포 센터의 거대한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반짝이는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저는 긴장한 듯 넥타이를 한번 매만지며 서울 국제건설 엑스포의 북적거리는 홀을 걸어갔어요. 루카스는 제 곁에 가까이 따라오며 한옥에서 첫날 밤을 보낸 이후로 숨쉬기가 확실히 편해 보였어요. 아빠, 저기 저 전시 봐. 저것 봐. 루카스가 최신 건축 기술을 보여주는 다양한 전시물들을 가리키며 신나게 말했어요. 그의 열정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루카스를 본 건 몇 달 만이었죠. 그때 우리는 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는 온돌 시스템 전시 옆에 자랑스럽게 서 있었어요. 온돌이 바닥 아래에서 어떻게 난방되는지 보여주는 작은 모델이었죠. 그분은 저보다 키가 작았고 깔끔한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친절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어요. 환영합니다. 아마 에릭 한시시겠죠. 그는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그의 영어는 분명했지만 부드러운 한국 억양이 묻어 있었죠. 온돌 난방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 1시간 동안 김 선생님은 온돌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주었어요. 그는 열화상 이미지를 보여주며 난방이 어떻게 고르게 퍼져서 방 전체를 아래에서 위로 따뜻하게 만드는지 보여줬죠. 저의 유럽식 난방 시스템은 따뜻한 공기를 바로 천장으로 보냈지만 온돌은 일정한 온도의 따뜻함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었어요. 그럼 현대 건물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저는 여전히 의문이 들어 물었어요. 우리 병원들은 정확한 온도 조절이 필요해요. 김 선생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앱을 열었어요. 보세요. 이건 현대적인 온돌 시스템이에요. 다양한 구역을 제어하고 일정도 설정하고 실시간으로 온도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요. 그는 온돌 시스템을 사용하는 다양한 건물들의 그래프와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효율성 수치는 인상적이었어요. 스웨덴에서 달성한 것보다 거의 2배나 높은 수치였죠. 루카스가 제 팔을 당기며 말했어요. 아빠, 한옥 바닥이랑 비슷한 거죠? 그게 나를 도와줬잖아요. 저는 그때 루카스가 얼마나 편안하게 쉬었는지 기억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침도 숨쉬기도 없었죠. 그저 차분하고 고른 숨결만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저는 책상 위에 노트를 펼쳐 놓았어요. 엑스포는 저에게 희망을 줬지만 그 희망을 현실로 바꾸는 일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스웨덴의 겨울은 혹독했고 우리의 의료시설에서는 난방 시스템에 실패가 있을 수 없었죠. 저는 집에 있는 안나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그는 달라요. 저는 루카스가 난방된 바닥에 앉아 만화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여기서 훨씬 강해졌어요. 그럼 그 해결책을 집으로 가져와요. 안나는 간단히 말했어요. 그 다음 주는 미팅과 기술 논의,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계획 세우기 등으로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김 선생님은 서울에서 온돌 시스템을 설치한 여러 병원들을 저에게 소개해 줬어요. 저는 의사, 간호사, 시설 관리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어요. 온돌 난방이 있는 병실에서는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현저하게 향상되었다고요. 하지만 제가 스톡홀름 병원 이사회에 그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제 흥분은 벽에 부딪혔어요. 저는 기술 사양과 비용 분석이 포함된 종합적인 발표 자료를 준비했어요. 이사회 멤버들은 표정 없이 저를 바라보며 듣고 있었어요. 한시 이사장이 말을 끊었어요. 창의적인 생각은 고맙습니다만 여기는 전통적인 한국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검증된 현대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제 얼굴이 화끈해졌어요. 현대적인 것이 항상 더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제가 반박했어요. 이 시스템은 수백 년 동안 다듬어져 왔어요. 난방만 하는 게 아니라 치유의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가 발표 자료를 정리하며 자리를 뜰 때 이사회의 젊은 회원 중 한 명인 앤더슨 박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당신의 제안에 흥미가 있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작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파일럿 프로젝트 같은 거요?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저는 실험용 집, 즉 살아있는 실험실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고 모든 데이터를 기록할 거였죠. 온도 변화, 에너지 소비, 공기질, 그리고 무엇보다 루카스의 건강 변화까지요. 그날 저녁 김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와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이게 효과 있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김 선생님은 즉시 동의하셨고 몇 주 후에는 우리 집 뒷마당에 작은 실험용 집이 건설되기 시작했어요. 안나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루카스가 한국에서 얼마나 잘 지냈는지 보고 나서 그 아이디어를 지지해 주었어요. 프로젝트는 제 저녁과 주말을 모두 차지했어요. 집 곳곳에 센서를 설치하고 세밀한 기록을 만들고 모든 관련 데이터를 기록했죠. 루카스는 열심히 도와주었어요. 온도 기록을 확인하고 자신의 증상을 추적하는 일을 도와줬어요. 겨울이 오면서 결과는 확실해졌어요. 집은 스웨덴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일정하고 편안한 온도를 유지했어요. 난방비는 40%나 줄었고 가장 중요한 건 루카스가 건강해졌다는 거였어요. 그의 천식 발작은 거의 없어졌고 간혹 있을 때도 그 정도로 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공했다는 걸 확신하게 된 순간은 눈 내리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루카스가 친구들과 눈에서 놀고 있었어요. 숨쉬기 어려움 없이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사회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거였죠. 그래프나 차트가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이제 더 이상 난방 시스템을 고치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는 루카스처럼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치유와 희망을 가져다주는 일이었죠. 때로는 가장 혁신적인 해결책이 과거를 바라보며 나온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진보가 항상 전통적인 지혜를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제 저에게는 증거가 있었어요. 이제 이사회에 그것을 납득시키는 일이 남았죠.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기 시작한 그 아침, 저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이건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때로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어요. 다른 건축가들과 엔지니어들은 저희 한국팀이 소화병동의 바닥을 뜯어내는 걸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았어요. 제발 이거 잘 되게 해. 안더슨 박사님이 소아과 책임자로서 지나가면서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무게가 어깨에 눌러 앉은 느낌이었어요. 병원뿐만 아니라 우리 차가운 건물에서 숨 쉬기 힘들어하는 루카스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책임이 있었으니까요.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병원의 기존 바닥 구조가 온돌 시스템의 배관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김 선생님과 저는 밤을 새워가며 설계를 다시 해야 했고 건물의 구조를 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어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스웨덴 커피만 마시면서 루카스가 눈밭에서 노는 모습을 떠올리며 버텼어요. 그러다 누수가 발생했어요.
그 월요일 아침 병동에 들어서자 새로 설치한 바닥에서 물이 새고 있는 걸 발견했을 때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간호사들은 환자들을 다른 방으로 옮기느라 바빴고 유지보수 직원들은 물이 새는 원인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물이 바닥에 퍼져가는 걸 보며 수주간의 노력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건 실수였나 봐. 이사회 위원 중 한 분이 머리를 저으며 말했어요. 더 이상 돈 낭비하기 전에 이제 그만두는 게 좋겠어. 하지만 김 선생님은 침착했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젖은 바닥을 만지면서 미소를 조금 지었어요. 좋아요. 그가 말했을 때 모두가 놀랐어요. 이제 우리가 정확히 문제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군요. 그 이후 3일 동안 우리는 밤낮 없이 일했어요. 김 선생님은 현지 배관공들에게 전통적인 한국식 배관 연결 방법을 현대적인 자재와 결합하여 가르쳤어요. 저는 그가 수백 년 동안 다듬어온 기술을 시연하는 모습을 놀라움 속에서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그의 지시에 반발하던 현지 작업자들도 점차 이 고대 기술을 배우려는 진지한 관심을 보였어요. 그 누수는 결국 은혜로운 실수로 판명되었어요. 초기 설계에서 약점이 드러났고 덕분에 더 강력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바닥 곳곳에 추가 센서를 설치하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누수를 미리 감지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어요. 병원 유지보수팀은 온돌 시스템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전통적인 한국식 유지보수 방법과 현대 기술을 결합했어요. 하지만 저희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스웨덴의 겨울은 정말 혹독했어요. 온돌 시스템의 한계를 시험하는 날들이었죠. 어느 날 특히 추운 밤 섭씨 마이너스 25도까지 떨어졌어요. 저는 병원에 남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계속 지켜봤어요. 자정 무렵 안나가 전화했어요. 루카스가 오늘 밤 당신이 집에 오는지 궁금해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제 노트북의 온도 데이터를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모든 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말을 이었어요. 알아요, 에릭? 이제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당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말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저는 항상 더 새로운 것이 더 좋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유럽에서 가장 현대적인 병원 중 하나에서 2000년 된 난방 시스템을 구현하려고 싸우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병원에 도착해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밖의 기온이 극도로 낮았지만 온돌 시스템은 밤새 일정하고 완벽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공기질 센서가 최적의 습도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기존의 난방 시스템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수치였어요. 안더슨 박사님이 서류 더미를 들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 데이터를 봐요. 그녀가 차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온돌로 난방된 방들의 공기 순환 패턴이 다른 병동들과 완전히 달라요. 이제 따뜻한 공기가 천장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환자들이 필요한 곳에 머물고 있어요. 하지만 회의적인 이사들을 완전히 설득시킨 건 바로 유지보수 비용이었어요. 운영된 지 6주가 지난 후 에너지 소비가 40%나 줄어들었어요. 온돌 시스템은 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도 더 뛰어난 것이었어요. 저희 실험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병원에서 저희 시스템을 직접 보기 위해 엔지니어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김 선생님과 저는 온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통적인 지혜와 현대 기술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었는지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어떤 방문객들은 간단한 바닥 난방 시스템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온도 조절, 공기질 개선, 에너지 효율성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정교한 솔루션이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3개월이 끝날 즈음 우리는 온돌로 난방된 방에 있었던 100명 이상의 환자들로부터 데이터를 받았어요. 결과는 명확했어요.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수면 패턴이 개선되었으며 호흡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이제 이사회도 그 증거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처음엔 절박한 실험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그것은 병원 디자인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었어요. 돌이켜보니 가장 큰 도전은 기술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가 진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었어요.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를 돌아보고 그곳에서 배우며
새로운 시도를 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관찰창을 통해 에마를 지켜보며 믿기 힘든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겨우 2달 전 그 4살 된 소녀는 침대에 누워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수많은 튜브와 모니터에 연결돼 있었어요. 그녀의 작은 가슴은 한숨 한숨을 내쉴 때마다 힘겹게 떨렸고 기계들의 끊임없는 삑삑 소리가 유일한 동반자였죠. 지금은 침대에 앉아 밝은 색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고 간호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 선생님, 에마의 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오며 부르셨어요. 눈에 행복한 눈물이 반짝였죠. 의사 선생님들이 에마가 다음 주에 집에 갈 수 있다고 하세요. 믿어지세요? 병원에 들어온 지 벌써 8달 만이에요. 그러더니 예상치 못하게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저는 에마가 처음 저희 병원에 입원했던 날이 기억났어요. 그때는 겨울 폭풍이 한창일 때였고 에마의 심한 천식이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으로 번졌었죠. 일반적인 치료법은 효과가 없었고 의료진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꼈어요. 그때가 바로 그녀의 병실에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이었죠.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온돌 시스템이 방 안을 고르고 부드럽게 따뜻하게 유지하는 모습만 지켜봤죠. 이전 난방 시스템은 에마가 자는 바닥 근처에 차가운 공기 구역이 생겨서 문제가 되었던 반면 온돌은 바닥에서부터 따뜻함을 골고루 퍼뜨렸어요. 그건 마치 고르지 않은 햇빛 속에 서 있는 것과 따뜻한 담요에 쌓여 있는 것의 차이 같았죠. 주마다 에마의 호흡은 점점 쉬워졌고 산소 요구량도 줄어들었어요. 폐 기능 검사 결과도 꾸준히 좋아졌고요. 간호사들은 에마가 밤에 더 잘 자는 걸 느꼈고 낮에는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놀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어요. 에마의 회복 소식은 병원에 빠르게 퍼졌어요. 온돌 시스템에 가장 큰 반대 의견을 내었던 나르손 박사님도 에마의 상태를 직접 보러 오셨어요. 저는 호흡기 질환을 20년 동안 치료해 왔는데 그는 저를 보며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이런 일은 처음 봐요. 곧 다른 부서들도 온돌 시스템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종양악 병동은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을 위해서, 노인병동은 관절염 환자들을 위해서, 심지어 신생아실에서도 아기들을 위한 더 편안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심을 보였죠. 저는 김 선생님과 함께 새로운 설치 작업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이전에 물이 새는 실수를 겪고 더 효율적인 설치 방법을 개발했죠. 건설팀은 난방 파이프를 깔는 데 전문가가 되었고 유지보수팀은 스마트 제어 시스템을 완벽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어요. 병원의 명성은 더 높아졌고 유럽 전역의 의료 전문가들이 저희 난방 시스템과 그 효과를 배우기 위해 찾아왔어요. 특히 호흡기 환자들의 병원에 머무는 기간이 짧아지고 약물 요구량이 줄어든 데이터에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 숫자나 인정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매일 목격한 작은 승리들이 더 소중했죠. 고관절 수술 후 첫걸음을 떼는 할머니, 따뜻한 바닥 위에서 편안하게 걷는 모습, 폐렴에 걸린 어린 소년이 여동생의 농담에 웃을 만큼 호흡이 편안해진 모습, NICU에서 고른 온도를 유지하는 환경 덕분에 더 빠르게 체중이 늘어나는 아기. 루카스는 병원을 자주 찾아왔어요. 그는 온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른 아이들에게 자랑했어요. 바닥이 따뜻한 포옹을 주는 것 같아요. 그는 바닥에 누워서 그 작동 원리를 직접 보여주며 설명했죠. 그의 천식 발작은 드물게 발생했고 다시 친구들과 축구를 하며 놀고 있었어요. 안나는 저희 변화를 느꼈어요. 당신 달라졌어요. 그녀는 어느 저녁 우리가 뒷마당에서 루카스를 지켜보며 말했어요. 이제는 건물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맞았어요. 제 우선순위는 달라졌어요. 여전히 병원을 설계하긴 했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치유되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어요. 창문을 어디에 배치할지, 어떤 바닥재를 사용할지 하나하나 모든 결정을 환자의 편안함을 염두에 두고 내리게 되었죠. 온돌 시스템의 성공은 저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줬어요. 때로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는 데서도 나온다는 것이었죠. 한국 전통 건축의 지혜와 현대 기술이 결합되어 환자 치료에서 진정으로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저는 제 커리어의 2장을 마무리하며
에마가 병원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녀의 병실은 곧 다른 환자가 치유를 받기 위해 들어올 거예요. 따뜻한 바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지지를 제공할 거예요. 그리고 저도 계속 제 여정을 이어갈 거예요. 진정한 혁신은 단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알기예요. 결국 제 가장 큰 성과는 첨단 병원을 설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들을 만드는 일이었죠.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학이 함께 협력하여 에마와 같은 사람들에게 삶의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곳을 만들어가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남기고 싶은 유산이에요.